나는 지만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고 몇 년간의 도시 생활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의 집들은 대부분 오래된 한옥 스타일이거나 1980년대 지어진 빌라 형태였다. 나는 그 중에서 비교적 깨끗하고 저렴한 빌라를 골라 월세 계약을 맺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집 안을 둘러보던 중 나는 화장실 문 옆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다. 거울은 크고 세련되었지만 유리 표면에는 작은 흠집과 오래된 얼룩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그 거울을 보는 순간부터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거울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괜찮아. 그냥 신경 과민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는 거울을 벽에서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울은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쉽게 떼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거울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이 집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화장실 근처에서 기분 나쁜 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엔 단순히 바람 소리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목이 말라 도어크로 물을 마시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문을 닫아 두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문을 닫으려다가 거울을 보게 되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거울 속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다. 나는 깜짝 놀라 다시 거울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있었다. 하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벽지는 어두운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창문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장실 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서 또 다른 내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얼굴에 감정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네 자리를 가져갈게.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혼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 민지에게 연락했다. 민지는 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바로 집으로 와주었다. 그녀는 거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신경 과민인 거 아니야?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진짜야. 거울 속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민지는 내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내 기분을 틀어주기 위해 거울을 같이 살펴보자고 했다. 우리는 함께 화장실로 갔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다리켰다. 그런데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민지도 그것을 본 것 같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 지금 뭐 본 거 맞지? 거울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어. 우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 문을 닫고 방으로 도망쳤다. 민지는 나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이거 혹시 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거울을 떼어내고 버리자. 하지만 그날 밤, 민지는 더 이상 집에 머물고 싶지 않다며 떠났다. 나 역시 이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인터넷에서 이 집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빌라는 몇 년 전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범인은 그녀의 애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화장실 거울 앞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다. 거울 속에서 보았던 그림자와 또 다른 나의 모습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에 남겨진 그녀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없애기로 결심했다. 난치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울은 깨지지 않았다. 오히려 망치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이 거울 속에서 나를 기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거울 속에 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넌 이미 늦었어. 이제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을 거야. 나는 공포에 질려 망치를 던지고 밤으로 도망쳤다. 모를 잠그고 이불을 덮은 채 떨고 있던 나는 이내 거울 속에서 들려오는 모순소리에 정신을 잃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혼자 있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 한 통이 나를 깨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전화는 그 어떤 통화와도 다른 이상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전화기 화면은 검게 비어 있었고, 아무런 발신자 정보도 없이 그냥 모르는 번호라는 글자만 떠 있었다. 속으로 누구지? 하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기계적인 소리도, 사람의 목소리도 아닌 그냥 공허한 정적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조금 방황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별일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보세요 라고 말을 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상했다. 분명히 나의 목소리와 똑같은 톤으로 여보세요 라고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불안하고 낯선 기운이 담돌았다. 마치 내 목소리를 흉내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처럼. 나는 방황하면서도 누구세요? 라고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또다시 정확히 나의 말을 따라하며 누구세요? 라고 반복했다. 정말 무서운 건 그때부터였다. 내 목소리인 듯 내 목소리가 아니었고 그 목소리에는 사람의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메마른 느낌만이 강하게 묻어났다. 그런 기이한 상황 속에서 나는 불쾌함과 함께 다시 말하게 되었다. 야, 너 뭐야? 장난쳐. 라고 짜증을 내며 만회했을 때,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내가 했던 말 그대로 야, 너 뭐야? 장난쳐. 라고 반복했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와 비슷했지만 뭔가 차이가 있었다. 내 목소리처럼 보이지만 그 목소리는 불안정하고 위협적이었다. 무언가 억지로 내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이상해.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나는 그 순간 진지하게 느꼈다. 그리고 금소, 전화기의 화면에 나타난 내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내 얼굴은 점점 왜곡되어 갔고,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차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얼굴은 변형되어 갔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기괴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만 전화를 끊고 싶었다. 그러나 손끝이 떨리며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전화기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전화기를 놓고 싶은 마음에 손을 떼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전화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내 손이 타는 듯한 뜨거운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 뜨거운 전화기를 손에서 떼어내고 싶었지만 그것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그 전화기가 나를 붙잡으려는 듯 내 손을 녹일 것처럼 느껴졌다. 몸의 감각은 모두 사라지고 나는 그저 핸드폰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전화를 끊으려는 내 손은 떨려오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때 내가 핸드폰 배터리를 분리하면서 겨우 전화를 종료시켰다.
그 후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전원을 켜보았지만 전원이 너무 늦게 켜지는 걸 보고 나는 또 3번 불안감에 휩싸였다. 화면이 켜지는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때까지도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의 번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다.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분명히 몇 분간 그 누구와 통화를 했던 것 같지만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며 핸드폰을 다시 들고 있었고 기분이 점점 더 스산해지고 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이게 무엇인가?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방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고 그 존재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나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어둠 속에서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나는 그 불안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내 핸드폰에서 다시 벨소리가 울렸다. 정확히 따르르르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울리면서 나는 급격히 움찔했다. 그 벨소리가 멈추지 않자 나는 겁이 나서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핸드폰 옆에 놓았던 배터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놓은 배터리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상황이 비현실적임을 증명하는 것 같다. 벨소리는 몇 번 울리고 끊어졌지만 그 소리는 내 귀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느끼는 이 불쾌한 감정은 이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 이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어두운 밤에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저 무서워서 밖에 나가고 싶었지만 밖은 더 어두운 세상처럼 느껴졌고 그 어디에도 내게 안전한 곳은 없을 것 같다. 나는 다음날 아침 멍하니 일어나 핸드폰을 다시 들고 짐을 나갔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던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내가 겪은 일은 꿈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내가 느낀 그 존재는 누구였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일상 속에서 의심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기이한 경험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제게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제 표정을 보고는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지구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겪을 일이 둘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받은 구형폰을 새로 교체하기 위해 시내로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HTC의 심사 소식을 듣고 폰을 교체하면 신형폰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폰을 넘기고 새 폰을 손을 쥐었습니다. 그 폰은 사실 매우 저렴하게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전 폰을 중고로 넘기고 새 폰을 거저 얻을 수 있었던 셈이었죠. 그렇게 해서 손에 쥔 새 폰은 말 그대로 새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때부터 그 폰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불안한 기억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젠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새로 산 폰을 사용할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폰을 손에 쥘 때마다 마치 그 폰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과장된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감지할 수 있는 불안한 기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만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어느 날 HTC 관련 커뮤니티 바이트에서 폰에 대한 팁이나 중고 거래 정보를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커뮤니티에서 정보도 보고 다른 사용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폰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 폰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폰을 보니 그동안 기억이 없던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옆 버튼 근처에 있는 금속 부분에 붉은색이 묻어 있었고 그 자리에 마치 피가 스며든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폰이 단순히 고장 난 것이 아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폰은 분명히 평범한 폰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 폰을 사용하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폰을 다시 팔았을 때 저는 그 폰을 팔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 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그 폰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폰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더 많은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고 폰을 통해 다시 그런 경험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그 폰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 믿고 싶었지만 다시 그 폰을 보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그 폰이 우연히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폰은 분명히 제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거나 제게 계속해서 불안감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폰이 지금까지도 어떤 악령이나 불길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폰을 통해 일어난 이상한 일들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폰을 사용하면서 경험한 기이한 일들이 제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폰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기운 속에서 지나갔고, 저는 점점 더 정신적으로 지쳐갔습니다. 그 폰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제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국 그 폰을 중고로 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 폰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팔고 나서도 그 폰이 떠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그 폰과 관련된 기억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폰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폰이 끌어낸 불안과 공포는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불안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했다. 일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세면대 위에 모인 작은 빛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그 빛은 내가 이사 온 첫날부터 사용하고 있던 물건이었다. 그 작은 빛이 사라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물건이었고 나는 언제나 그것을 항상 같은 장소에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너무 피곤한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정리정돈을 못해서 또 잃어버린 거겠지.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이 이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며칠 후 다시 한번 새로운 빛을 사왔다. 이번에는 그것을 놓을 전용 케이스까지 함께 샀다. 이제는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다짐하며 케이스 안에 빛을 넣어 두었다. 그러나 그것도 3일을 채 타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다시 한번 나는 케이스 속에서 사라진 빛을 찾아보았다. 이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
나는 그때부터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불과 몇 일 전, 칠부를 준비하던 중에 그 작은 빛을 세면대 위에 두었었고, 확실히 그곳을 두었음을 기억했다. 하지만 밤새 그 빛을 사라졌고, 그날 아침에는 없었다. 이럴 수나 있나? 나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처럼 반복되는 일은 처음이었다. 일이 많이 되나?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어떤 대답도 없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상상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나 내 짐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 그저 나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런 그냥 물건을 잃어버린 것 이상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순히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집 안에서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하나의 큰 퍼즐처럼 맞춰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그 집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알림을 받았다. 새로운 메시지라는 알림이 떴고 그 메시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내용은 매우 간단했다. 빛을 찾고 있니?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빛이 사라진 사건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 메시지를 보낼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내가 찾고 있는 빛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곧바로 그 메시지의 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번호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였고, 그 번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을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기이해져갔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그때부터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 집은 분명히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 빛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 집과 관련된 무언가의 상징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다. 그 집에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의심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빠르게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나는 다시 그 집에 들어갔다. 세면대 위에 놓여있던 빛이 사라짐 이후의 일들을 떠올리며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빛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나에게 그저 실수로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 사건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의심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나를 압도했다. 빛이 사라지고 머리카락과 손자국이 남았다는 사실은 단지 내가 상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현실이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점점 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되돌아보았다. 그날의 이상한 사건들, 그리고 내가 느낀 불안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사건을 풀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제 그 집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나에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내가 거주하는 곳을 숨어있는 뭔가에 의한 것이었다. 그 집에 있는 동안 나는 그 집을 떠나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과 같았다. 또한 그 집을 떠난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집에서 겪은 기이한 일들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질 리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사건은 내게 남아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집을 떠날 결심을 한 뒤 나는 몇 가지 준비를 하기로 했다. 우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만 챙겨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겪은 사건들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이 진짜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그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집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아날 수 없었다. 그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그 집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내게 계속해서 불안감을 주었고, 나는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집을 떠난 뒤, 나는 몇 달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집에서 겪은 일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다. 내가 떠난 뒤에도 그 집에서 나와 관련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집을 떠나서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그 집에 다시 가보았다. 그 집에 다시 가기 전 나는 그 집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겪은 일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았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집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그 집에 다시 가기 전, 나는 그 집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다. 그 집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나는 그 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집은 나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그 집에서 겪은 일들이 나를 괴롭혔다. 다시 그 집에 가보았을 때, 그 집은 여전히 이전과 같았다. 하지만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 집에서 겪은 일들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같다. 그 집을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 집에서 겪은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집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아무것도 상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고, 그 무언가는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다. 그 이후로 내 일상은 완전히 뒤틀렸다. 그날 밤, 내가 본 그 이상한 존재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직장에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쌓여갔고, 그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의 직업도 위험해질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 집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극복해야 할 덕처럼 느껴졌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결국 나는 다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그 집으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그 집을 돌아보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나는 친구에게 말할 수 없었던 많은 두려움들을 품고 있었다. 친구는 나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 친구의 모습은 나에게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주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날 저녁, 나는 친구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라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도 그때의 두려움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문을 열기 전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나서야 손잡이를 잡았다. 친구는 내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바로 욕실로 향했다. 그때도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그날 본 것들이 떠오르며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욕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확실히 알았다. 그 집에는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욕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욕실 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순간에 나는 다시 한번 몸이 굳어버린 것 같다.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한 평범한 공간처럼 보였지만 내가 느끼는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욕실을 둘러보았고 그때 그 문 앞에 서 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나를 감싸며 다시 한 번 나는 몸을 뭉치렸다. 이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미 현실이었다. 그때 내 뒤에서 친구가 나를 호칭하며 내게 다가왔다. 괜찮아?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친구의 목소리에 나는 조금은 안도했다. 그래도 친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더 놓였다. 나는 친구에게 잠시 말을 하지 못한 채 욕실 안을 살펴보았다.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렇지만의 공기, 그 한기 같은 것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친구와 나는 욕실을 한 번 더 둘러보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다. 하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나는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바로 옆에서 나는 듯했다. 이런 소리가 언제부터 들렸지?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변에서 나는 소리, 천장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욕실에서 나는 소리까지. 나는 도저히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고, 나는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었다. 친구는 이미 집을 떠났고, 나는 혼자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아났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욕실이었다. 나는 불안을 느끼며 천천히 욕실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문이 곧게 잠겨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도저히 열리지 않았다. 그때 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문을 겨우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그 여자를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거울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머리카락은 건망으로 기형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청백하고 말라 있었다. 그 여자는 거울 속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꿈일 거야.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가 다가오면서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손에 빛이 들려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빛은 나의 휴대용 빛이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내가 그 빛을 여기에 두고 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빛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빛을 쥐고 마치 자신의 머리를 빗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나도 기괴했다. 나는 눈을 돌리려 했지만 내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장면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그 여자가 내게 달아오며 내 얼굴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두피가 함께 떨어져 내리며 마치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머리카락과 두피는 버무리져서 떨어져 내렸다.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쭉 하늘 소리와 함께 두피와 속살이 드러났다. 그것은 사람이 아닐 수 있었다. 그 두피는 마치 죽을 사람의 것처럼 서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날의 사건은 나를 계속 괴롭혔다. 가끔씩 나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몸을 떨곤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침 현실이었고 그것은 나에게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휴대용 기침 분명히 사라졌고 그 빛을 다시 찾으려고 했던 순간마다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다. 나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그날의 일을 다시 이야기해 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날 나를 구급차에 실어보내고 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 모든 일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의 빛이 사라진 이유와 그 빛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결국 그 사건을 잊으려 했지만 그 빛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고 그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내 주변을 떠돌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불안해졌다. 마치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집은 나에게 너무 많은 공포를 주었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다. 이사를 결정하고 나서 나는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집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나는 그 빛을 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 빛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나는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빛은 내 생각과 달리 나를 떠나지 않았다. 새로운 집에 이사한 뒤에도 그 빛은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그 빛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고, 내가 그 빛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사를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는 어느 날 밤, 그 빛을 다시 발견했다. 나는 갑자기 가방 속에서 그 빛이 사라졌던 휴대용 빛을 찾았다. 그것은 내가 놓고 싶었던 그 빛이었고, 나는 그것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나 그 빛을 손에 쥐는 순간, 나는 다시 그 불안감을 느꼈다. 그 빛은 단순히 나의 휴대용 빛이 아니었고, 내가 손에 쥐기에는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 빛을 다시 손에 넣은 나는 그 빛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 빛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존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빛을 통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불빛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줄 어떤 신비로운 존재와 관련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그 빛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크고 나는 그것을 다시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빛이 다시 내게 돌아온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 빛을 위해 지배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 빛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것을 찾으려 했지만 그 빛은 나를 두려움 속으로 끌어들였다. 빛을 진 채로 나는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그 빛을 지었던 그 귀신은 누구였고 왜 그 빛을 나에게 가져왔을까? 나는 그 빛을 다시 손에 쥐면서 그 귀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왜 그 빛을 가져와야만 했을까? 그 귀신은 왜 나에게 빛을 빼앗았을까? 그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나는 그 빛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 그 귀신은 내가 그 빛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 빛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그때부터 그 빛의 질시를 알아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빛을 진 채로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길은 차갑고, 그 빛을 비추는 동안 나는 다시 그 빛을 위해 지배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빛은 나를 따르는 존재였고, 나는 그것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 귀신은 말없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 귀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 그 빛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그것을 떠날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다. 그 빛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는 그것을 진 채로 그것과 싸워야 했다.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그 빛을 지고 계속해서 그 귀신과 싸우는 동안 나는 결국 그 빛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빛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을 가진 자는 어떤 존재였을까? 나는 그 빛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결국 그 빛의 진실을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빛은 나에게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은 점점 더 커져갔다. 내가 그 빛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